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꽃다운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나이는 얼마 먹지 않았지만 지난 몇 년간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치르느라 마치 인생 2회차를 사는 것만 같아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로웠어요. 가족이라고는 어머니와 저 단 둘뿐이었거든요. 제가 학교도 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와 어머니는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개월을 병원 신세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어머니는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며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그 기억이 어린 저에게도 강렬했는지 지금까지도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아 속상하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며 보낸 시간이 모두 다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대단하신 게 큰 수술을 2번이나 받고 병원에서도 오래 계셨는데요. 힘든 내색도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딸이 곁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더 슬펐어요. 아버지는 절대 저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를 학교에 보내고 곧바로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셨어요. 처음엔 점포도 없어서 작은 리어카에서 김밥을 싸고 커피를 타서 시장 사람들에게 파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학교에 다녀올 시간이 되면 밥을 챙겨주시고 다른 동네 식당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자물쇠 밖에서 엄마가 잠그고 다녀올 거니까 밖에서 누가 문 열어보라고 두드려도 절대 안에 있는 내색하면 안 돼. 무슨 일 있으면 엄마 일하는 식당으로 바로 전화하고. 알았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고 낡은 집에서 엄마와 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서 원래 살던 집을 팔아 모두 다 병원비로 써버렸거든요. 집이 얼마나 좁은지 집 안에 화장실도 없었어요. 집 밖으로 나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일어나 나가시면 제가 혼자 갈 수 없으니 어머니는 항상 방 안에 요강을 두고 나가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께서 저를 집에 혼자 두고 식당에 나가는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몇 번이나 자물쇠를 확인하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합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다음날 팔 김밥 재료를 손질하시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드셨어요. 제가 아무리 낡고 허름한 집에 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고 외로워도 어머니에게 투정조차 부릴 수 없었던 게 어머니가 제 앞에서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셨어요.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 제 밥을 차려주시고 학교에서 행여나 친구들한테 아버지 없는 애라고 놀림이라도 받을까봐 옷이며 운동화도 항상 깨끗한 새 것으로 사주셨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인지 저도 언제나 씩씩하고 밝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 키우며 돈 벌기도 힘든데 저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언제나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선생님께도 잘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아버지 없는 애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덕분인지 초등학교 때는 반장을 놓치지 않고 매년 했어요. 집에서 워낙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매일 책만 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도 곧잘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라 학교에서 경시대회 같은 것을 대표로 나가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수진이 너는 학원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해? 우리 엄마가 너희 부모님은 좋겠대. 돈 한 푼 투자 안 하는데도 알아서 척척 잘한다고. 친구들뿐이 아니라 친구들의 부모님들마저도 저를 대견해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원 한 번 다니지 않았었는데요. 저는 항상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야기를 굳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친구들도 잘 데려가지 않았어요.
가난이 창피해서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꼭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가난을 숨겼습니다. 제가 공부도 잘하고 반장, 부반장을 놓치지 않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던 친구들도 우리 집에 놀러 갔다 가면 이상하게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네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하나 했더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였구나. 네가 성공해서 집안 일으키려고. 그치?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아이고, 어린 게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어머니 혼자 너 키우느라 고생하셨겠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려야 돼. 분명 다 저를 위하는 말인데 어쩐지 저는 듣기 싫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 마음대로 제 상황을 걱정하며 안쓰럽게 생각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다고 예뻐하시던 분들도 우리 집 사정을 알고 나시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김밥과 커피를 팔아 번 돈으로 학교 근처 시장에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어머니는 뿌듯해하시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제가 쉽게 기죽을 리 없었어요. 어머니의 씩씩함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셔도 그렇지. 그래도 수진이 네가 명색이 반장인데 너희 어머니 학교에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니? 1학기 반장 어머니는 학교 행사 때마다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엄마가 가게 하시느라 바쁘셔서요. 다음에 간식이라도 한번 보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땐 당황하고 창피했습니다. 대놓고 다른 아이들 부모님과 비교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듣다 보니 면역이 생기더군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이 대충 하고 넘어가실지 알게 됐어요. 어머, 수진아.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간식 사오시라고 말한 줄 알겠다. 요즘 절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거 요구 못해. 내 말은 그래도 네가 반장인데 어머님이 학교 일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모든 선생님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 집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도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진학 상담 때마다 어머니가 못 오시면 아버지라도 오시라고 하라고 호통치시던 분까지 있었죠.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사는 건 항상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들은 뭐든지 쉽게 쉽게 해내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약대 2학년을 다니는 중에 어머니께서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저는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도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어요. 그 좋은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했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어미가 못나서 딸내미 앞길을 망치는구나. 엄마 혼자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학교는 졸업해. 어머니는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 병원에도 가지 않을 거라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학업을 그만두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라고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시고 키우느라 본인 몸은 돌볼 새도 없이 살아오신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술까지는 어머니께서 모아두신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했지만 자꾸만 암이 이곳저곳으로 전이됐어요. 수많은 검사와 본격 항암 치료를 받게 되자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지만 우선 어머니를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하는 게 급선무였으니 어머니께 일절 돈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간호에만 신경 썼습니다. 저는 결국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취직을 했어요. 약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약회사에 들어가 사무보조 업무를 했습니다. 많지 않아도 제가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 그래도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돈 벌기 힘든 건 물론이었고 살림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출근하면서 어머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간호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많지 않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남은 돈은 조금씩 저축까지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정신없이 돌아갔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그렇게 오래 계셨어도 결국은 저와 어머니의 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는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사실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병이 완치가 되자마자 곧바로 또 가게에 나가셨습니다. 어머니 사정을 아신 건물 주인분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동안 월세를 일절 받지 않아서 곧바로 가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저와 어머니 둘뿐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 전까지는 항상 이 세상에 어머니와 저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완치되고 집안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니 저도 연애도 하게 되고 결혼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처음엔 다 좋다고 하다가도 우리 집 사정을 알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다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약사 자격증이 있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어요. 처음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호감을 보였을 때 저는 남자친구를 멀리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약대를 다니기는 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연히 고졸이었고 회사에서도 말단 직원이었어요. 남편은 연구원이었고요. 거기다가 저는 집안 사정도 넉넉지 않았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내느라 집도 이사해 당신은 투룸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제 사정을 다 듣고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남자친구를 믿었어요. 워낙 제 앞에서 자신있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갔을 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있었지 자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대부분 남자들이 그럴 거예요. 세상 시어머니들이 다 시집살이를 시켜도 자신의 어머니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착각 속에 살죠. 제 남자친구가 딱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인사 가기 전까지 부모님께 저에 대한 정보를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난색을 하시더군요. 요즘같이 개나 소나 다 대학 가기 쉬운 세상에 도대체 무슨 깡으로 대학도 졸업 못했어? 그래도 용케 취직이 됐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진이가 졸업 못했어도 나랑 같은 약대 출신이야. 약대 출신은 무슨? 졸업도 하고 자격증도 따야 약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고졸이라는 소리 아니야. 지금까지 고졸 사원으로 살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일에 대해 주변에서도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이 저에게도 가장 당황스러웠던 날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구신이 할 말이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애써 분위기를 맞춰보려 노력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께서 유방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셔서 제가 간호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군요. 아버지랑 다른 형제들은 뭘 하고 대학생 딸내미가 엄마 간호를 해? 준수 씨가 저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안 했나 봐요. 저희 아버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어서 어머니랑 저 둘뿐이에요. 뭐? 홀어머니랑 단둘이 산다고? 거기다가 유방암? 어머머머, 암이면 무조건 유전되는 거잖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물론 암은 유전될 확률이 많지만 그렇다고 100% 걸리는 건 아니야. 매년 건강검진하고 잘 관리하면 돼. 이야기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제가 고졸이라는 것과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는 것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투병 사실까지 들먹이시며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손이 다 떨리더군요. 그날 저는 마음이 상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답니다. 저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상처가 되더군요.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살 꿈에 불풀어 있었는데 시작부터 무너지니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이 잡히질 않더군요.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부모님 마음을 돌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워낙 잘하고 저희 집 사정까지 다 이해해주는 남자친구에게는 고마웠지만 이미 저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으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남자친구가 결혼하겠다고 우긴다고 그 마음이 달라지실까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진심도 아닌데 억지로 저를 받아주신다고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걸 안 남자친구가 성급하게 굴었어요.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저와 결혼하겠대요. 부모님과 연을 끊어도 말이죠.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제가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야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죠. 저에 대해 다 아시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차차 아시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 눈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결혼 이야기는 접어두고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친해지는 데 힘썼어요. 남자친구도 함께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 생신이 다가온다고 해서 회사 근처 맛집을 예약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어머니께서 해산물을 워낙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심시간에 백화점까지 들러 선물까지 샀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브랜드까지 미리 알아내 새로 나온 신상 지갑을 샀어요. 저로서는 여러모로 무리한 거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생신이시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제 마음 같지는 않더군요. 미리 주문한 식사가 서빙됐는데 어머니께서 생신인데 미역국을 못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쓰여 미역국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딱 한 술 뜨시더니 미간을 확 구기시더군요. 저는 신경이 쓰여 맛이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생일상은 자고로 손맛이 중요한 건데 남이 끓여준 미역국이라 그런가 영 맛이 없네. 이래서 엄마는 딸이 있어야 돼. 아들만 줄줄이 둘이니 평생 미역국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갑자기 하소연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아들만 둘이라 집안에 여자가 없어서인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미역국을 얻어먹은 적이 없으시대요. 저도 속으로는 그게 왜 아들만 있어서인가 남편한테 끓여달라고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입 바른 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기는 어머님 미역국도 한 번 안 끓여드리고 뭐 했어.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 미역국은 제가 매년 끓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그래? 수진이가 생각보다 살갑고 센스도 있구나. 식당도 미리미리 예약해놓고 선물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너무 마음에 들어. 다행히 어머니께서 식당도 선물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에게도 잘 떨지 않는 애교를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하려니 영 민망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한결 친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들고 있던 수저를 탁 소리가 나게 세게 내려놓으시더군요. 생일이 뭐가 됐으라고 계속 미역국 타령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역국만 끓여주면 다 되는 거야? 으이구 저여폈네. 자기가 약사 아들 만들었다고 무조건 약국 차려줄 수 있는 처가에 장가 보낸다고 하더니만 그까지 미역국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 봐라.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께서는 제 앞에서 당신은 약국을 차려줄 수 있는 며느리를 원한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했지만 애써 꾹 참았습니다. 어쩌겠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이상 이 정도는 꾹 참아야죠.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 마음에 들기란 약대에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먼저 전화한 것은 처음이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거신 이유가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어요. 수진이, 너 주말에 할 일 없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김장하는데 와서 좀 도울래? 어머니, 김장 직접 하세요? 와, 대단하세요. 당연히 제가 가서 도와야죠. 아침 일찍 갈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철이 없었습니다. 김장하러 오라는 말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좋아했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저를 이미 며느리로 생각하시니까 김장날 부르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뭐하러 직접 전화까지 해서 저를 부르실까 싶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 집으로 김장을 하러 간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일이 많아 출근해서 도와주지 못하는데 괜히 혼자 와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옆에서 괜히 거둔다고 제 편을 들어주면 더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주말이 되자마자 만만의 준비를 하고 남자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김장이지 이건 뭐 김치 공장이 따로 없더군요. 남자친구네 집은 시골에서 농사지은 배추를 몽땅 다 가져다가 온 식구들끼리 다 같이 김장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비롯해 남자친구의 고모님 두 분의 작은 아버지 식구들까지 온 식구가 김장하기 위해 모두 다 남자친구네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시골에서 절여온 배추가 언뜻 보아도 100포기는 되어 보였어요. 집 앞마당에 수북히 쌓인 배추를 보자 정신이 번쩍 뜨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신다기보단 정말 일손이 한 명이라도 귀해서 부르신 건가 싶더군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설마 남의 집 귀한 딸을 일꾼으로 불렀겠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김장하는 동안 저는 정말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하루 종일 김장만 했어요. 가족 중 누구 하나 괜찮냐, 힘드냐 묻지도 않더라고요. 어머, 우리 형님 며느리감이 손이 아주 야물딱지네. 우리 형님도 이제 며느리 들어오면 좀 편해지시겠어요? 그러게. 내년엔 우리도 국수 얻어먹는 거야? 김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그제야 어른들께서 저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제가 준수 씨 여자친구라 소개했더니 그때부터 고모님들이 저를 조카 며느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호칭이 싫지 않아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무슨? 우리 준수 아직 30도 안 됐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난 아들들 결혼 늦게 시킬 거야.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서운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어요. 저런 준수 씨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님은 아직 장가 보내기가 싫으신가 봐요. 어머, 요즘 아가씨들은 이렇게 적극적이라니까? 아가씨가 우리 준수랑 결혼하고 싶긴 되게 결혼하고 싶나 보네. 이렇게 힘든 김장까지 하러 온 거 보면. 그러게 우리 오빠가 아들 약국 차려주는 며느리 본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조카 며느리는 다 준비되어 있나? 도대체 언제부터 약국 이야기를 하셨던 건지 온 식구가 다 알고 계시더군요. 저는 할 말이 없으니 웃어 보이는 것 말고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마음이 뒤틀리시는지 또 괜히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거 다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후딱 마무리나 해.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차리고 하루 종일 김장만 할 생각이야? 수진이 너는 그만 너희 집으로 가봐라. 괜히 네가 우리 집 드나들어서 우리 아들 혼삭길 막히겠다. 저는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렸습니다. 아버님 말 한마디에 마치 제가 남자친구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결혼하자고 조르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일할 사람도 없는데 와서 도와주면 좋지 뭘 또 그래요. 수진아, 저 사람 말 신경 쓰지 말고 이거나 들고 나가서 밖에서 좀 닦아와. 남자친구 아버지의 말씀에 이미 상처를 받고 어안이 벙벙한 저에게 어머님은 대화를 잔뜩 안겨주셨습니다. 해가 지게 생겼으니 빨리 마당에 나가서 닦고 오라는 거죠. 순간 저는 욱해서 품에하는 대화들을 바닥에 다 내동댕이 쳐버릴까 싶었습니다. 이대로 다 던져버리고 결혼이고 뭐고 하지 말자 싶었죠. 그런데 그때 퇴근하고 급하게 달려온 남자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오다 부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을 다 들어버렸나 봐요. 남자친구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수진이랑 다들 친해졌으면 해서 오라고 한 건데 어떻게 내 여자친구를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어? 저는 남자친구의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로 받은 충격이 가시질 않았거든요. 그날 일로 남자친구가 화가 많이 났는지 부모님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요. 저 지금까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뭐든지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이렇게 무식하게 대하시는 분들인 줄은 몰랐네요.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이럴 줄 몰랐다며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이 저를 반대했을 때는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고 저와 가까워지다 보면 분명히 저의 좋은 점을 금방 알아채시고 허락하실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조건만 가지고 무턱대고 무시하며 반대하실 줄은 몰랐대요. 그날 이후 저는 더 곤란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불도저처럼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부모님과도 사이가 틀어졌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는 부모님 댁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집을 나와 아예 독립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화가 난 마음을 보여주려고 괜히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진심이었어요. 저와 함께 살 집을 구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집을 알아보더니 정말로 집을 나와 이사했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남자친구를 말렸지만 남자친구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실 때까지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이런 방법이 과연 통할까 싶었는데 정말 통하더군요. 저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더니 당신의 아들이라면 꼼짝 못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정말 집을 구해 나가버리자 마음이 급해지신 부모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물론 남자친구 말처럼 저에게 지난 일을 사과하신 건 아니에요. 아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주겠다는 식의 이야기였죠.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결혼을 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됐어요.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안한 게 없었는데 아무래도 시부모님 되실 분들과 제가 정말 가족이 되어 잘 지낼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시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암담했거든요. 하지만 눈 깜짝할 새에 남자친구의 지위로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살겠다고 계약한 전셋집에 이것저것 생활용품을 정리해놓고 웨딩 촬영까지 하고 보니 결혼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저와 남자친구는 매일 퇴근을 하면 앞으로 함께 살 신혼집에 매일 같이 가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하면 밥은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할 건지, 아이는 몇이나 낳을 건지까지 생각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저희에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전 남자친구와 건강검진을 함께 받으러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유방이 이상하게 보인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제가 유방암이랍니다.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신 적이 있다 보니 저는 20대 초반부터 매년 검사를 받았어요. 10년 가까이 전혀 문제가 없어 안심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유방암 초기 단계라 검사를 조금 더 진행해보고 수술 여부와 항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매년 검사를 한 덕분에 빨리 알게 되어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유방암이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했어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대로 예비 시부모님들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애초에 없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암에 걸렸으니 좋아할 시댁 식구가 어디 있겠어요. 파혼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들의 반응은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가기 전부터 저는 어떤 소리를 듣게 돼도 상처받지 말아야지 굳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요. 남자친구는 시부모님이 어떤 소리를 하든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 거봐, 뭐랬어. 암은 무조건 유전이라니까.
아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니. 결혼 전에 알아서. 이게 다 우리가 열심히 제사 지낸 덕이다. 이건 누가 봐도 조상님이 우리 집안 살려주신 거야. 저는 제 두 귀로 똑똑히 듣고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보면 저에게 좋은 일이라도 생긴 줄 알겠어요. 마치 제가 암에 걸린 게 잘 됐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니. 수진이 유방암 걸렸다고 설마 우리 결혼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얘는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 당연히 결혼은 못하지. 천만다행으로 결혼식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당장 파혼해. 내가 말했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이랑 꼭 결혼할 거라고. 난 원래 결혼 날짜에 결혼식 올리고 수진이랑 같이 병원 다니면서 치료할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남자친구는 완강했습니다. 신혼여행만 취소하고 식을 올리자마자 저와 병원에 다니며 치료에 집중할 거라고 했어요. 이 정신 나간 녀석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고졸이랑 결혼하는 것도 미치게 싫었는데 도대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암까지 걸린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냐?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예식장부터 취소해. 가만히 앉아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튀어나오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처음부터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결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이야기하세요. 더는 이 집에 시집 올 생각 추후도 없어요. 이 결혼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라 제가 깨는 거예요. 준수 씨 미안하지만 우리 파혼해요.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해요. 물론 남자친구에게는 고마워요. 저같이 부족한 여자를 사랑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도저히 저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알아서 파혼하겠다고 해서 신이 난 남자친구의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뒤를 쫓아오는 남자친구에게 손가락에 끼고 있던 커플링을 돌려주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생각은 전혀 바뀌질 않을 거니까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는 매일같이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락이 와서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저를 지나가는 똥개 정도로도 취급하지 않는 어른을 시부모님으로 모시고 살 수는 없다고요. 물론 어른들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어느 부모가 암에 걸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겠어요. 저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앞에 두고 저를 내쫓을 명분을 찾았다며 좋아하는 꼴까지 보여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저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지만 애써 유방암 치료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유방암 진단과 파혼으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신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예요. 사실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저를 반대하셨을 때도 어머니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졸에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고 하면 어머니가 제일 슬퍼하실 게 뻔하니까요. 이게 다 내 잘못이다. 그 나쁜 걸 너처럼 귀한 애한테 물려줘서 이 사다를 만들고 내가 사돈댁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 너 어떻게든 유방암 내가 완치시킬 테니까 너 받아달라고. 엄마, 나 암 걸려서 파혼당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집안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거야. 제 파혼 소식에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와 파혼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았지만 그 일로 어머니께 크나큰 상처를 만들어드린 것 같아 그건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요. 제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어머니가 겪었던 시간보다는 훨씬 더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시련이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보험도 있었고 결혼한다고 모아놓은 돈도 있었으니 최소한 병원에 다니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했던 건 저에게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가게를 나가 일하시면서도 저의 병간호를 해주셨어요. 항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제 곁에 있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수술 경과가 좋았어요.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속 외래 진료를 받으며 검사도 해야 하지만 처음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져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고작 30년 조금 넘게 살았지만 여러 방면으로 산전수전을 겪고 나니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부터 해결하느라 급급했었는데 파혼도 하고 한번 크게 아프고 나니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후회해봐야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고생한 것들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하고 싶었던 일은 뭐든지 다 했습니다. 어머니와도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생각해보니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어머니와 둘이 여행 한번 다녀온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다 젖혀두고 오롯이 저와 어머니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흐르더군요. 예전에 있었던 나쁜 일들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해졌을 때쯤 저에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만난 일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던 분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분들은 바로 저를 파혼까지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바로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바로 딱 만났어요. 제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일이 있어 잠깐 짬을 내서 병원에 들렀는데 글쎄 거기서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딱 만난 거예요. 더 놀라웠던 건 어머니께서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시간이 벌써 5년이나 흘렀으니 제가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이라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아버님 때문에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도 아직도 정정하신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 두 분을 보고 있었어요. 아주 죽을 병 걸렸네. 죽을 병 걸렸어. 수술도 잘 끝났는데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렇게 엄살을 부려? 병원에서 평생 살 거야? 얼른 괜찮다고 해야 퇴원을 할 거 아니야? 보아하니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환자복까지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는 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는 체 했어요. 제가 다가가 오랜만에 뵙는다고 인사를 건네자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저승사자라도 된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셔서요. 그런데 두 분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제 손을 부여잡고 펑펑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시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저희를 쳐다보는데 저도 당황스럽더군요. 저는 애써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진정하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대뜸 저에게 사과부터 하시더군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해서 이런 벌을 받나 보다.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니 그래. 그래. 우리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준수가 계속 너한테 연락했는데도 네가 전화도 안 받고 아예 연락처도 바꿔버렸다며.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도 연락을 못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언젠가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한 적은 있어요. 만약 만나게 되더라도 두 분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이 사과하라고 했을 때도 절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두 분께서 제게 이러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아온 5년 동안 전 남자친구네 집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먼저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신 이유는 어머니께서 자궁 경부암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술하시고 입원 중이시라네요. 더군다나 저와 파혼하고 나서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대요. 준수도 너랑 헤어지고 나서 완전히 부모한테 등 돌렸어. 아예 이제 연락도 안 한다니까. 내가 자궁경부암 걸렸다고 했더니만 그게 다 내가 너한테 모질게 해서 내가 벌 받는 거라고 하는 거 있지. 그랬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파혼하고 나서 남자친구는 철저하게 부모를 외면하고 살았나 보더군요.
어머니가 자궁 경부암에 걸렸는데도 일절 와보지 않고 연락도 한 통 안 한답니다. 예전 생각을 하면 두 분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지만 암에 걸려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얼마나 힘든 병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환자도 보호자도 서로 굳게 마음을 먹고 함께 이겨내야 하는 병인데 자식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면 그거만큼 힘들 게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께는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같이 병원에 계신 모습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싶네요. 다행은 무슨. 수진이 너도 이 인간 알잖아. 어디 마누라 걱정하는 사람이니? 지금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느라 아주 매일 똥 씹은 표정이다. 거기다가 자기도 너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 다 풀어놓고는 아들 집 나가니까 그게 다 무조건 나 때문에 생긴 내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는데 아휴 내가 아주 질린다니까. 어머, 근데 너는 병원에 무슨 일이야? 이 옆에는 할 말 안 하면 구분을 할 줄 모른다니까. 우리가 지금 수진이 앞에서 푼수 떨 때야? 그러고 보니 수진이 너는 치료 다 끝났냐? 이제 완치된 거야? 누가 보면 오랜만에 반가울 얼굴을 보기라도 한 줄 알겠더라고요. 두 분은 그제야 제 안부가 궁금했는지 제가 왜 병원에 왔는지 물으셨어요. 아직 유방암이 완치된 게 아니냐며 걱정하시면서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자신이 겪어봐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나봅니다. 제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좋아하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 걱정을 다 해주시니까요. 저 유방암 완치됐어요. 오늘 병원에 온 건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아이 가지려고 이 병원 산부인과 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암 걸렸을 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임신 가능할까 검사해 보려고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저의 굴곡진 인생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가 또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한 사람이라 부모님도 미국에 계세요. 남편 부모님도 저의 상황을 다 아시지만 너무도 감사하게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셔서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도 한 거예요. 남편을 닮은 아이를 꼭 갖고 싶거든요. 어머, 그랬구나. 잘 됐다. 내가 아프고 나서 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때 그냥 너를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본인 생각만 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간호사분이 제 이름을 불러 진료실로 들어가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시더군요. 우리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이 사람 암치료 다 끝나면 다시 한번 따로 만날 수 있을까? 그때 만나서 우리가 정식으로 사과하마. 네가 우리를 용서해줘야 준수도 다시 돌아올 거야. 아버님은 꼭 다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사정하셨어요.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인생은 정말 살아봐야 아는 거라는 걸요. 저는 말없이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저는 어쩌면 지난 5년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온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두 분에게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도 희열이 있었지만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제가 명함을 건넸던 바로 그 순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어요. 아버지가 제게 건네받은 명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자 어머니는 아버지 손에 있던 명함을 빼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건넨 명함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당연히 믿을 수 없겠죠. 저도 아직 믿기지 않으니까요. 어머, 행복약국? 약사 김수진? 수진이 너 약사 됐니? 네, 저 약사 됐어요. 암 수술하고 치료받으면서 회사 그만뒀더니 시간이 남아도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암 받으면서 다시 약대 들어가고 약사 자격증까지 땄고요. 얼마 전에 제 이름으로 된 약국도 차렸어요. 저는 어느 때보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약국이라는 말만 듣고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놀랍겠죠. 아들 장가 한번 잘 보내서 약국까지 차려주시려고 했던 분들이 제가 당신의 아들보다 먼저 결혼해 먼저 약국을 차릴 거라고는 꿈에도 모르셨을 테니까요.
네가 어떻게 약국을 차렸어? 너 로또라도 된 거야? 로또 맞았죠. 제 남편이 저한테는 로또거든요. 제 남편 치과 의사예요. 집안도 대대로 미국에서 의사라 얼마 전에 한국에 개원했거든요. 남편 병원 바로 아래층에 제 약국도 차려줬어요. 저는 진료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상황도 까먹고 제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분에게 이런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게 한편으론 미안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가요? 파혼하고 나서 어떻게든 유방암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라 매일 다짐했지만 종종 저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던 남자친구의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만나면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복수해줘야지 마음만 먹었었는데 정말 제가 해낼 줄은 몰랐습니다. 제 명함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분의 얼굴을 저희 어머니에게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절실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모습을 말이죠. 그날 이후 저에게 신기한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유방암 치료를 하며 먹었던 항생제 부작용으로 몇 년째 먹던 위장약이 있었습니다. 안 먹으면 속이 쓰려서 잠도 못 잘 정도였죠. 그런데 그 약을 딱 끊게 됐어요. 아무래도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던 서러움을 해소한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전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도저히 볼낯이 없어서 전화는 못하겠고 메시지로 대신한다. 지난날 있었던 나의 실수는 잊어주렴. 벌받으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단다. 병도 완치됐고 약사도 되고 결혼까지 한 너의 모습 보니 내가 얼마나 아둔한 인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단다. 미안했다. 용서해주렴. 문자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되어서 잘 지낼 수도 있었던 인연인데 누군가의 실수로 한순간에 많은 것이 달라졌으니까요. 저는 답장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 나름대로 용서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머니께서 얼른 완치하시기를 빌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이라는 게 참 별나고 살만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의도치 않게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게 됐지만 그래도 파혼을 하게 된 일로 악착같이 병도 이겨내고 꿈에 그리던 약사도 되었으니 저에게는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모두 다 극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크고 작은 사고도 없이 항상 무탈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매번 재밌게 듣다가 주변에서 저도 제보하라고 부추겨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결혼하고 모이면 하는 말이 다 시댁 얘기잖아요. 저와 친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또 오늘은 어떤 시댁이 일을 저질렀을까 기대하며 만날 지경이랍니다. 그중에서 제가 주변에 얘기했을 때 제일 반응이 좋았던 사연을 제보하게 됐어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 사연만큼 재밌어하는 사연이 없더라고요. 저도 매번 재밌게 들으면서 웃고 울고 했는데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시어머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남편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먼저 얘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편과 저는 특별하다면 특별한 관계거든요.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연상연하가 이제 흔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여자가 더 나이 많은 부부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있어도 사실 한두 살 정도 차이라 그 정도면 저는 큰 나이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저는 남편보다 8살이 더 많기 때문이랍니다. 혹시 여러분 다들 놀라셨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래도 제가 남편과의 나이 차이를 말하면 현실에서 반응이 어찌나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놀라는데 주변에서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는 덕분에 연애할 때부터 주위의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았답니다. 여기서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까지 얘기하면 더 놀라실 텐데요. 저는 사실 직업이 간호사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 당시에는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대학병원에 입사해서 3년째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로 오게 되었고 그게 저희 부부의 첫 만남이랍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가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남편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누가 봐도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티를 냈고 병원에 아무 이유 없이 저만 보러 정말 많이 찾아왔었어요. 저는 그때는 남편이 대학생이고 또 너무 어리니까 잠깐 저러다 말겠지 생각하며 무시했었는데 그 기간이 몇 달이 되고 계속 지속되니까 처음엔 당연히 학생 이러지 말라고 말렸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둘이 연애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처럼 키도 크고 어리고 잘생긴 사람이 들이대는데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대학생 때도 안 해본 군대 간 남친 기다리기도 해보고 졸업한 지 오래된 우리 학교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굉장히 재밌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출신이었고 그러다 보니 8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많아서 재밌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연애가 즐거운 것은 당연했지만 결혼할 생각은 정말 전혀 없었어요.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났기 때문에 남편 집에서 허락해줄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친정집이 여유가 많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애초에 간호학과에 진학한 이유도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위로 오빠 한 명이 있었는데 오빠도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도저히 신혼집을 구할 형편이 아니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막노동을 하셨고 친정어머니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셨는데 아무리 벌어도 집에 빚이 많아서 감당되지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빚이 많은 집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제가 중학생 때 친구한테 보증을 섰다가 집이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버지는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시고 어머니도 집에 계시다 밖에 나가서 일을 구하셨었죠. 그걸 그대로 보고 자란 저는 최대한 빨리 대학에 가서 취업하는 게 제 인생의 1순위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학생 때 저는 공부하느라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도 하지 못했었고 결혼은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뒤늦게 우연한 기회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긴 했지만 그게 결혼까지 이어질 거라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결혼이라는 게 저희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가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하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을 제 주위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의 무수히 많은 경우를 봐서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저는 남자친구가 참 착하고 다정한 것은 인정했지만 남자친구는 놀기도 좋아하고 친구도 많아서 술자리도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걸 결혼하고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그때는 남자친구가 취업하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졸업하고 결혼하자고 했을 때 단칼에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니까 네 취업이 목적이라고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저는 혼자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남자친구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고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꺼냈었어요. 누나, 우리 진짜 결혼하자. 나는 누나를 응급실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누나랑 평생을 살고 싶었어. 저는 그때 이미 30대 중반의 나이였고 제 친구 중에선 이미 결혼은 당연하고 아이까지 낳은 친구들도 많았었어요. 아이를 빨리 낳은 친구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남친을 만나면서도 이 친구와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진지하게 말하니까 얼떨떨하면서도 마냥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착하고 다정한 사람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제가 꿈에 그리던 남편감이었죠. 그래서 저는 네가 좋다면 우리 한번 결혼을 추진이나 해보자 했고 양가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렸는데 양가에선 두 쪽 다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그때 당시 친정의 실질적 가장이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독립하게 되면 생활비를 예전처럼 주지 못하니까 친정에서는 반대하신 거죠.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친오빠도 되게 반대를 심하게 했었는데 본인도 결혼을 안 했는데 왜 네가 결혼하냐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할 말이 많았던 게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제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모님께 드렸었는데 오빠는 그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래 만난 언니와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저러니까 반발심이 생겨서 오히려 빨리 결혼해서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부모님도 저에게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자 그럼 앞으로 생활비는 어떡하냐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수록 빨리 결혼해서 집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친정집에서는 남편이 저보다 8살이 어리고 말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남편 부모님은 아무래도 제 나이 때문에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셨죠. 오죽하면 저에게 따로 전화해서 제발 아들을 놔달라고 어머님이 우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저보다 5살이 어려요. 그 시누이도 저에게 전화해서 양심이 있으면 저보고 남편을 놔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남편 가족들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8살이나 어린 남편을 얻는 거니까 좋았지만 반대로 남편 가족들은 며느리로 30대 중반을 받아들이기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특히 반대가 심하셨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임신 문제였는데 사실 지금이야 초산 나이가 늦어졌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는 대부분이 다 20대의 아이를 낳았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누나가 있으니까 대를 이을 사람이 친척 통틀어서도 남편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아이 때문이라도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결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던 제 친구들도 아이 문제에는 걱정을 표현했었는데 본인들이 낳아보니까 1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낳는 게 산모한테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걱정되었고 시댁에서도 저한테 대놓고 남편을 놔달라고 말하니까 이런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평생 부모님에게 생활비 주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에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나요. 헤어지자고 말하고 저는 모든 연락을 끊고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한 2주일이 지나고 퇴근하는데 병원으로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둘이 카페에 가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자기가 잘하겠다고 본인 집 반대는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계속 매달렸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다고 대놓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그런 남들의 말들 다 무시하고 살자고 얘기했고 또 제가 원하면 아이는 낳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어 했는데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본인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눈에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남편이 싫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서 더 속상하기도 했죠.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반대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참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가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일단 남편은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은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제 돈으로 결혼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월급을 받으면 제 용돈을 제외하고 다 친정집에 생활비로 지웠기 때문에 저도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저는 그때부터 친정에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죠. 우리 친정에서는 돈을 주고 싶어도 줄 돈도 없었고 시댁은 다행히 형편은 여유가 있었는데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시니 저와 결혼한다면 1원도 주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없이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살벌했습니다. 일단 양가 어른들이 처음 뵙게 된 날이 상견례 날이었는데 그때 시댁에서 1시간을 늦게 오셨는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만 중간에서 난처해하며 그렇게 상견례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대놓고 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노산이면 산모한테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 딸이 간호사라 자기 몸은 챙길 줄 알아요.
간호사도 일이 참 힘든데 명절이나 제사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문이 유서가 깊어서요.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이런 식의 대화가 지속됐고 저와 남편은 중간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유명한 말 다들 아시죠? 결국 시댁에서는 남편과 저의 결혼을 허락했고 저도 남편도 모은 돈이 없으니까 남편 직장 주위에 빌라를 계약해서 주셨습니다. 비록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과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건 제가 다시 취업하면 될 일이었고 다행히 간호사는 이직이 쉬웠기 때문에 남편 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본인들이 집을 해주니까 예단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도저히 감당되지 않았어요. 제가 주위에 물어봤을 때도 그 정도 예단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해줬을 때 가져가는 거지 경기도 외곽에 있는 빌라를 해주고 그런 예단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결혼하면 남편 직장 쪽으로 갈 예정이었으니 병원을 퇴사하게 되었고 그 퇴직금으로 예단을 마련했습니다. 예단을 무리해서 마련하면서도 속으로 몇 번이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했지만 그냥 남편을 믿고 진행했어요. 혼수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도 다녀왔는데 정말 우연히 신혼여행을 갔다 온 다음 날이 시어머니 생신이셨어요. 남편과 말을 했을 때 남편은 생일상까지 차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며 차라리 생일 선물을 면세점에서 사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입국하고 시댁으로 가서 인사드리면서 선물을 건넸는데 옆에 있던 신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동서, 내일 엄마 생일상은 동서 집에서 하는 걸로 해요. 처음 생일이니까 신경 좀 써줘요. 이걸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곤란한 표정으로 있길래 그냥 내가 하루 고생해야겠다 생각 후 알겠다고 대답 후 다음날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을 우리 신혼집으로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입국하고 정말 바로 시댁으로 갔기 때문에 짐도 풀지 못한 채로 장을 봐야 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한테 짜증을 내니까 남편은 이번만 참자고 하며 저를 달랬지만 저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친정집은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급하게 미역국과 제육, 생선구이, 갈비찜 등을 준비해서 남편과 둘이 밤을 꼬박 새워서 재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 오셔서 저녁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입에 댈 때마다 짜다, 싱겁다 계속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동서, 내가 신경 좀 써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 내가 그냥 우리 집에서 했지. 신우까지 옆에서 저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그건 자기가 만든 거라고 설명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앞으로 명절이나 제사 때 전날에 와서 나한테 요리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요리하면 너희 어떻게 먹고 사니?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생일은 넘겼고 친정에도 남편과 다녀오고 저도 집 근처 병원에 이력서를 넣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제사가 있으니까 목요일 오전에 집으로 오렴.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제가 하필 그날 병원 면접이 잡혀 있어서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결혼했으면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취업이 문제냐고 하셨죠. 그 병원이 하필 조건이 정말 좋기도 했고 큰 병원이라 거기 가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면접도 보러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사 준비를 하러 시댁에 방문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시장으로 데려가셔서 재료를 사셨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어머니만 졸졸 쫓아다니며 옆에서 계산한 재료들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무겁더라고요.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준비하는데 무슨 제사 음식이 그렇게 많은지 도저히 끝나지 않더라고요. 친정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저는 제사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친구들이 결혼하고 명절 때마다 남편이랑 싸운다고 너무 힘들다고 할 때도 저는 공감이 안 돼서 그냥 위로만 했었는데
이제야 왜 친구들이 그렇게 명절 후유증이 심한지 깨닫게 됐죠. 저를 제일 슬프게 했던 것은 시댁 제사가 정말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려 1년에 제사가 16번이었는데 거기에 명절과 생신까지 합치면 시댁에 못해도 달에 두세 번은 방문하게 되는 일정이었죠. 또 생신은 그나마 나았지만 명절은 시댁에 며칠 전부터 가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은 특히 그게 심했었는데 우리 친정집도 제가 결혼 후 처음 명절에 오는 거니까 요리를 많이 해서 당연히 저를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시어머니가 명절날에 신우가 집에 오면 같이 밥을 먹자고 저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첫 명절이니 다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죠. 신우는 본인 시댁에서 아침만 먹고 간다고 했지만 결국 점심까지 먹고 왔고 와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부터 저를 기다리던 친정집에는 밤늦게 도착하게 되었죠. 저는 그날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진지하게 화를 냈고 남편은 사과하기 바빴답니다. 친정에선 괜찮다고 저에게 시댁에서 그래도 집 해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숙이고 사는 것도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걸 아니까 강하게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 집도 명의는 시어머니 명의였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제사나 명절 혹은 생일 때문에 시댁에 자주 가니까 체력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신혼집과 시댁은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을 3번을 해서 가야 했고 시간도 왕복 4시간이나 걸렸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한 번에 쭉 가는 버스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집이 외곽 쪽에 있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런 식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정말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댁에 가서 종일 노동하느라 힘든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가면 차를 타고 가니까 괜찮았지만 보통 전날에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것은 혼자 갔기 때문에 저 혼자 가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했기 때문에 제 취업은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남편의 월급으로만 생활해야 해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저도 다시 병원을 알아봤어요. 집 앞에 있는 작은 내과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일을 나갔는데 제사가 다가와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출근해서 이번에는 미리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집에서 어느 정도 준비해서 당일에 갈게요. 저도 몇 번 해봐서 뭐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제 알아요. 얘가 시댁 무서운 줄 모르네? 너희 사는 집 그거 누구 명의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너희 조상님들 덕분에 편하게 살면 보답을 해야지. 어머니는 정말 진지하게 제가 시댁 제사 전날에 오지 않는다고 화를 많이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가고 싶어도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차를 써서 가는 것이 너무 눈치가 보였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본인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신 갔고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는 이제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일까지 시키니? 돈 그거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유세야?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는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저는 남편을 대신 보낸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차피 본인 조상인데 오히려 조상님들은 며느리보다 손주가 직접 요리 준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 밖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시작하고 유독 계속 뭐라 하시는 게 컸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돈을 벌어서 빨리 같이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죠. 그래도 명절이나 제사 때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하려고 일부러 교대 근무가 없는 일반 내과병원에 취직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제가 취업하고 시댁에 가면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니? 우리 아들이 아침밥은 꼭 먹어야 하는데 너 출근한다고 안 챙기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니? 청소는 제대로 하는 거지?
출근한다고 집안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조상님들 보기 부끄러워. 저는 제가 일을 구했다고 해서 집안일을 하지 않거나 남편 밥을 챙겨주지 않은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에게 저 몰래 빨래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엄마가 좀 도와줄까 말씀하시는 것까지 들었답니다. 또 시어머니가 얄미웠던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저는 생선을 먹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생선구이를 잘못 먹었다가 급체해서 생사를 오간 적이 있기에 저는 생선을 좋아하지 않고 남편은 당연히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서 고등어 구이를 보고 제가 못 먹는 거라고 다른 음식을 포장해서 온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정말 정색하시더라고요. 알레르기도 아니고 먹으면 먹는 거지. 다 차려놓은 밥상에 밥맛 떨어지게 뭐 하는 거냐고 큰 소리를 내시길래 저도 눈치가 보여 남편에게 됐다고 말하고 다른 반찬이랑 먹으면 된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던 건지 고등어 말고 다른 반찬을 내놓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으로 저렇게 나오시니까 너무 서글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는데 분위기를 망친다고 시어머니는 더 역정을 내셨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소리 지르고 시누는 남편에게 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하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던 후로 저도 사람이니까 속상해서 신혼 초처럼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일이 없어도 찾아뵙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왜 요즘 연락이 없냐고 오히려 저를 혼내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고등어 때문이냐고 화를 내시면서 그깟 생선이 뭐라고 시댁을 우습게 하냐고 8살이나 많으면 철이 들어야지 남편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선을 못 먹는 거랑 남편 무서운 줄 모르는 게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너무 역정을 내시길래 그냥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정말 이건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또 몸이 좋지 않아서 내과에 방문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산부인과를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방문했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임신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상황을 알리고 친정엄마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다시 가서 검진했는데 정말 임신이 맞다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생기니까 너무 기뻐서 얼마나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듯 저는 남편보다 8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아이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셨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정말 기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정말 놀라셨지만 그렇다고 제사나 명절에 안 부르진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도 감정 표현이 그렇게 다양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제가 아이를 가지니까 눈에 띄게 많이 좋아하시는 걸 보고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하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저를 더 챙기니까 그게 또 싫었는지 평소와 똑같이 일을 시켰는데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또 삐지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저는 그냥 제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니까 말리고 예전과 같이 일하고는 했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제가 아이를 가질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에게 없는 살림에 소고기도 보내주시고 전복구이도 해주시고 어디서 들었는지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사서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양가에서 온갖 집중을 받으며 저도 갑자기 온 행운에 기분이 좋아 태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하고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눈이 정말 많이 오는 한겨울이었어요. 집에서 나가기 전부터 오늘 조심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근하다가 병원 바로 앞에서 발을 헛디뎌서 크게 넘어지게 됐죠. 넘어지면서도 이렇게 넘어지면 여파가 크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는데 정말 떼굴떼굴 굴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한이 올 정도로 정신을 잃고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분들이 도와주셔서 응급실로 갔다고 들었는데 저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이미 아이는 잃은 후였습니다. 이때의 충격은 정말 지금 떠오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큰 충격이었고 저는 한동안 너무 슬퍼서 종일 울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친정 부모님께선 제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속상해서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며 지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노산이라 다시 아이 가지기 힘들 텐데 어떡하니? 아우, 그러게 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아유, 몸 관리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뭐니?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결혼하고 가장 크게 화를 내었고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할 거면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어머니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 뒤로는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직장의 의미는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자아 실현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직업에 대해 전혀 존중해주지 않으셔서 속상했던 것도 있었어요. 저는 힘들게 간호학과에 가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자부심이 넘쳤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는지 항상 제가 일한다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면 위험하지 않냐고, 임신하기 힘들 것 같다고, 그만두라고 계속 그러셨지만 저는 소중한 제 직업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흘렸고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유산을 하고 저는 한동안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정말 많은 의지를 하게 됐어요. 남편은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다시 아이를 가지자고 했지만 저는 빨리 아이를 가져서 이 아픔을 최대한 빨리 잊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히 원해서 그런 걸까요? 다음 아기는 도저히 찾아오지 않아서 한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왜 힘든 일은 한 번에 찾아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남편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사직을 한 건 아니었고 직장이 부도가 나서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강제로 일자리를 잃었는데 저희 부부는 아직도 이 시기를 우리 부부의 암흑기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저는 아이를 잃고 직장에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뒀는데 그렇게 그만두자마자 남편이 실직하니까 저라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남편은 본인 잘못으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서 충격이 컸는지 바로 재취업을 하진 못했어요. 저도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픈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알아보는데 아무래도 교대 근무를 피하고 병원 자리를 알아보니까 한정적이고 급여가 줄어서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 많이 힘들어했죠. 남편은 몇 달만 쉬고 바로 일을 구하겠다고 어른들 걱정하시니까 양가 부모님에게 실직 사실을 알리지 말자고 저에게 말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해서 남편이 실직했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고 저는 일을 구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일을 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제가 가장이니까 부담감도 크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아이가 빨리 찾아오진 못했습니다. 아이가 도저히 생기지 않아 제가 너무 조급해하니까 남편이 괜찮다고 천천히 준비하자고 했지만 저는 빨리 이 힘든 시기를 보내려면 아이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산부인과도 자주 가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말하면서 최대한 임신이 잘 되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자연 임신은 힘들 것 같다 다들 말하더라고요. 제가 간호사니까 주변에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에게 진지하게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차라리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난임 전문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결국 시험관으로 아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비쌌지만 저는 그래도 아이를 꼭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게 됐죠. 남편과 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약속을 한 게 있었는데 바로 아이를 가지고 안정기가 될 때까지 양가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첫째 아이를 잃고 나서 힘들었던 게 제 임신이 양가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이를 잃으니까 그 시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저에겐 상당한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과 저 둘만의 비밀로 남기고 난임 전문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때 일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출근을 하는데 아이 준비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당연히 힘들었지만 제일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은 남편이 일하지 않고 우리는 난임병원에 다니며 시험관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로지 남편과 저만 알고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은 일하고 있고 저는 집에서 쉬는 줄 아시니까 계속 명절이나 제사에 부르셨거든요. 남편은 물론 그럴 때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종일 빌며 본인이 집안일을 다 하고 제 내조를 했는데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부부의 암흑기였지만 오히려 사이가 좋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세상에서 딱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돈독해지고 비밀이 아예 없는 진정한 부부가 됐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시험관을 시도했는데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다니면 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슬슬 재취업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취업도 어려워서 연봉을 많이 낮추거나 혹은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며 재취업을 늦게 해도 된다고 안심시켰지만 사실 속으로 많이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시험관을 준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에 5번 이상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너무 없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었죠.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고 시험관을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행히 아이가 생기게 됐어요. 그것도 쌍둥이로 2번째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제대로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아직도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남편과 저는 초기에는 양가에 알리지 않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비밀로 했는데 저는 첫 번째 아이를 유산했던 기억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태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시험관으로 임신하고 부작용이 조금 왔었는데 병원에서는 나이도 있으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우리 집에 당장 수입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직장에 다녔는데 간호사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몸 노동이 심하거든요. 안 그래도 아랫배 통증이 심해서 힘들었는데 출근해서 일하니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슬슬 남편이 취업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백수 상태가 마음에 드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없는 건지 취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 얘기를 꺼내면 급속도로 표정이 안 좋아져서 저도 재촉하지 못했고 그렇게 제가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지며 힘들게 임신 초반을 보내게 됐죠. 그러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안정기가 찾아오자 양가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렸고 친정 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다른 것보다 제 몸이 제일 중요하다며 건강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이번엔 아이를 잃으면 안 된다고 저에게 몸 건강 챙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직접 가셔서 비싼 한약까지 지어주셨죠. 제가 임신하고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동안 청력에 이상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한약을 지어주신 것을 먹고 나서는 그런 게 싹 사라져서 효과가 좋았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도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번엔 태교를 잘 하려고 하셨고 저도 이번 아이들은 꼭 지키고 싶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양가에 알렸지만 남편이 실직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시어머니는 제사에 저를 계속 부르셨습니다. 몇 번 남편을 통해 거절하고 저도 몸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거절했는데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남들 다 아는데 왜 저만 유난이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제 건강이 먼저고 제 몸이 먼저니까 최대한 무시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재산은 그렇다 쳐도 김장은 꼭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그때는 만삭이었고 안정기가 지났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관 부작용으로 살이 많이 쪘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저보고 움직여야 아이들한테도 좋고 제 살도 빠진다고 꼭 김장에 오라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다른 것은 몰라도 김치는 시어머니 김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장에 가게 됐습니다. 남편을 대신 보내고 싶었지만 시댁에선 남편이 백수 생활을 1년 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제가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배에 들어있는데 주변에 혹시 쌍둥이를 임신했던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쌍둥이 만삭은 정말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서 겨우 몸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시댁에 김장하러 가니까 제 처지가 너무 서럽더라고요. 또 시댁까지 거리는 어찌나 먼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가다가 출산이라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시댁에 가게 됐는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제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집 앞에서 시어머니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택시를 탔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감히 이런 데 써? 미쳤니? 안 그래도 통통한데 몸을 움직여야 살이 빠지지. 이렇게 택시 타고 다니니까 네가 살이 찌는 거 아니야. 저번에 안 좋은 일 있었으면 알아서 조심해야지. 저는 제가 택시 탄 게 그렇게 잘못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일단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에게 온갖 육두문자를 쓰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신혼 때부터 당해왔던 저에 대한 무시와 온갖 서러움이 파도처럼 한 번에 몰려와서 저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됐습니다. 네 잘난 아들 1년 동안 백수야. 택시 탄 돈? 이거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은 내 돈이야. 뭐라고? 백수라고? 이게 무슨 소리니? 네 아들 회사 망해서 일 안 한 지 지금 1년 넘었어. 그리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욕해? 언제는 내가 나이 많아서 임신 못한다고 난리치더니 막상 임신하니까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뭐? 너 미쳤어? 이게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러라고 너한테 집 해줬어? 없는 살림 나아지게 해줬더니 어디서 큰 소리야? 아, 됐어. 그럼 이혼해. 나 너 때문에 이혼할 거야. 애는 알아서 내가 키운다. 도저히 나도 이렇게는 못 살아. 저는 제가 그렇게 남한테 화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한번 얘기 물고가 터지니까 입에서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네 엄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너 1년 동안 백수 생활했던 거 내가 출근해서 다 걷어줬더니 돌아오는 건 이런 대접이냐고 화를 냈고 남편은 부랴부랴 시댁에 왔습니다. 저는 물론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시댁과 인연을 끊을 생각은 많았기 때문에 굽히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계속 말했고 시어머니는 급기야 길바닥에 앉아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도착하자 저는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렀고 그걸 본 시어머니는 당장 이혼하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불러서 저희를 겨우 달래서 집으로 데려갔는데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단 말을 절대 하지 않으셨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중간에서 돌아가면서 말렸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절대 굽히지 않았고 결국 그대로 김장은 시작도 하지 않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동안 내가 꾹꾹 참았던 거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강하게 말했고 남편도 자기가 중간에서 중재를 잘 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시아버지도 연락 와서 시어머니 말이 심했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풀리려고 했는데 신우가 전화로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면 되냐고 해서 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와중에 시어머니는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빌라에 찾아와서 난리치셨고 저는 결국 친정으로 들어가게 됐죠. 친정에 어느 정도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혼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친정 부모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며
제 몸이 우선이라고 마음 편하게 출산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남편하고만 연락하며 출산 준비를 하고 무사히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쌍둥이는 아들 쌍둥이였고 이란성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과 제 얼굴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생명의 신비인가 봐요. 저는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와 싸웠지만 본인 손주들은 또 보고 싶었는지 병원에 찾아왔더라고요. 물론 제 병실에는 오지도 않으셨지만요. 저는 조리원에서 나와서 친정집으로 가서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쌍둥이들을 보고 싶었는지 남편에게 계속 연락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달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언제 보러 가냐고 하길래 제가 이혼하라면서 무슨 아이를 보러 오냐고 했더니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통쾌했습니다. 아이를 계속 친정집에서 보고 있으니까 언제 우리 부부가 사는 집으로 오냐고 또 남편에게 묻길래 제가 화나서 전화를 가로채고 이혼하라고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처음엔 화를 내더니 나중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혼은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걸 보니까 아이를 낳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수 접고 집에 다시 돌아가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제사나 명절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잘 살게 됐어요. 가끔가다 시어머니가 저를 화나게 하면 저도 지지 않고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사실 일부러 그런 것도 맞지만 쌍둥이라서 그런가 육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저 때는 정말 제 몸이 한계인 게 속상할 정도였어요. 이런 걸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때까지도 백수여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김장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에게 너무 막말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런 걱정이 싹 사라져서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쌍둥이가 돌이 지나자 다시 재취업에 성공했고 저도 그 이후로는 잠시 쉬면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댁에서 아무리 저를 괴롭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남아선호 사상이 심해서 본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저를 미워했던 건데 그 남아선호 사상이 손주들에게까지 가니까 수틀리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방법으로 복수를 통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간호사로 신생아실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다행히 어렵지 않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서 제 직업이 다시 한번 좋아지게 됐고요. 남편도 다시 일하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연을 보내려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적는데 그걸 어떻게 견뎠는지 새삼 대단하다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후련하기도 하네요. 저도 없이 결혼하면서 아이까지 생기지 않아서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너무 굽히면서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더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속 시원하게 지르니까 마음에 있던 응어리들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덕분에 마음 편하게 친정에서 쉬면서 출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고마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서 그런가 남편과의 사이는 아주 좋고 저는 현실에 만족하며 잘 살고 있고 두 아들을 육아하는 재미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쌍둥이라 2배로 힘들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2배로 행복해서 요즘은 정신없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말 제때 하시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없게 행복하게 후련한 마음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